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권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2부 뿌리편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156쪽이고 9장 문명의 통합을 낳은 원정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마지막이 왔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제목은 폴리스 체제의 종말이에요. 단어도 종말이고 내용을 보면 아테네의 시대를 대체한 스파르타의 시대는 짧았다. 지난 에피소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스파르타가 그리스 이 전역을 먹었죠. 아테네를 물리치고 먹었는데 그 외세의 그렇죠. 힘을 빌어서 먹어서 좀 불완전했죠. 아테네는 내부 분열 때문에 이제 약화됐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더 강해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외세를 끌어들이기 좀 어려워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결국 군국주의에다가 민족적 이질성, 지나친 독재와 간섭에 폴리스들이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위계승을 둘러싸고 어떤 내분이 생겼었나 봐요, 당시. 네. 스파르타가 그참에 이오니아를 수복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했는데 이게 실수였다. 코린토스, 아테네, 테베, 아르고스 등이 재빨리 페르시아와 결탁하고 스파르타를 응징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또 스파르타는 응급조치로 페르시아와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페르시아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오니아를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리스 반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스파르타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구겨진 스파르타의 위신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테네가 패권을 되찾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테베라는 나라도 등장을 해요. 테베를 잡아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스파르타는 테베를 공격했는데 이게 스파르타의 마지막 몸부림이 되고 말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안타깝게 그리스 반도의 양대 기둥을 이루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불과 수십 년 동안 차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베가 뭐 그리스를 다 먹었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폴리스의 종말,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공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명한 투키디데스가 썼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부터 이 지점까지 오기가 불과 50년이 안 돼요. 이 짧은 기간에 다 망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정을 해보면 차라리 스파르타가 아니라 아테네가 이 그리스를 주도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어설픈 민주주의가 가진 분열을 어쩔 수 없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문명이 쇠퇴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시장도 포화됐고 그리스의 무역 활동도 다른 나라에 잠식을 당해버리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망했죠. 그 그리스 세계는 망하게 됐고 159쪽에 보면 소제목 왕국에 접수된 폴리스 체제가 나옵니다. 네. 쇠락해 가던 그리스의 폴리스 체제에 종지부를 찍은 힘이 외부에서 닥쳐왔대요. 마케도니아죠. 예,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라는 왕이 이제 야심을 품습니다. 우리가 전에 페르시아 전쟁 때 마케도니아가 유린을 당했어요. 페르시아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었는데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그때부터 이 페르시아를 점령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령군을 파견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리스를 일단은 좀 잠재우고 가야겠다. 그렇죠. 원래는 마케도니아가 상당히 약한 나라였는데, 네, 그랬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힘이 약해지니까 내부가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가 힘을 키우면서 이제 필리포스라는 왕에 이르러서는
이제 저기는 갈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뭐 남경태 작가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냥 따뜻한 살기 좋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 해서 가서 이미 공멸할 대로 공멸한 그리스를 정복을 하고 이제 모든 이때까지 페르시아 뭐 다 포함해서 했던 노선인 세계 정복을 향해서 가던 차에 이 필리포스가 암살을 당해요. 맞습니다. 암살을 당하고 이제는 뭐 솔직히 뭐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겨우 20살로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렇죠. 이분이 테베와 아테네를 응징하고 테베는 완전히 파괴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테네는 함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맥만 유지하게 놔뒀다. 이렇게 후방을 다진 다음에 기원전 334년에 드디어 역사적인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를 떠날 당시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그 마게도니아 군대 연합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병 3만, 기병 5천, 함대 160척인데 페르시아 원정을 감당하기엔 결코 대군이라 할 수 없었대요. 하지만 이 20살이라는 혈기 때문에 그 패기가 있었고 아버지 필리포스 밑에서 기병대를 지휘했던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최초의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맞닥뜨렸던 전투에서 이 마게도니아 군이 대승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마게도니아 군은 34명이 전사한 반면 페르시아 군은 무려 2만 명이 넘게 죽어요. 이것 때문에 소문이 다 퍼진 거죠. 전역이. 그래서 이오니아와 프리지아를 관통하며 소아시아를 행동하는 동안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건드리질 않아요. 이 군을. 무풍행진을 계속했다. 운이 좋았던 것도 있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순식간에 소아시아 서쪽 절반을 손에 넣습니다. 기세에서 이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살상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맞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기세에서 이기면 절반을 이긴 거니까요. 콜드 게임 되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전략은 뭐냐면 지중해 해상권을 빼앗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그 지상을 다 점령하자 이런 거였죠. 기원전 333년 드디어 페르시아의 대군이 마게도니아 원정군을 막아섭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3세였어요. 직접 군대를 끌고 알렉산드로스에 맞섰는데 이제 패했죠. 네, 페르시아가 패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드로스에게 화의 우리 좀 이제 좀 적당히 하자 요청했으나 이미 승세를 확인한 알렉산드로스는 단번에 일축해버렸다. 이제 제해권만 확보하면 페르시아는 끝장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렇죠. 163쪽에 보면 신중한 알렉산드로스는 곧바로 제국의 명맥을 끊으러 동쪽으로 행군하지 않고 군대를 남하시켜 지중해에 면한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그 의도가 두 가지였다고 해요. 페르시아의 물자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중해의 페르시아 함대를 격리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때 그 제해권을 페르시아가 장악한 게 컸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전략이 먹혀들었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소제목 세상의 동쪽 끝까지 간 알렉산드로스가 나옵니다.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까지 정복해버려요. 페르시아의 수족을 모조리 잘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듬해 여름 알렉산드로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의 심장부로 진출했다. 이제는 페르시아로서도 더 이상 물러난다면 죽음을 의미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는데 결국 이제 양측이 여기 이런 것도 나와요. 양측 군대의 구성이 국제적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가면서 여러 차례 전투 치르면서 수천 킬로를 진군하는 동안 현지의 병사들이 그때그때 징발해서 군대를 보강했대요. 그리고 오리엔트의 패자인 페르시아도 이집트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인도부터 소아시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 내의 온갖 민족을 군대로 조직해서 맞섰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들이 다 이렇게
짬뽕이 돼서 부딪힌 격이죠. 네. 그 당시 중국 문명권을 제외하고는 문명 안에 있는 모든 군대가 집결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니까 되게 재밌겠더라고요. 여기는 뭐 인도인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부딪혔던 거죠. 여기서 이제 전술이 나오는데 알렉산드로스의 장기는 기병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기병을 저는 기병도 몰라서 찾아보니까 말 타고 이렇게 달리는 게 기병이더라고요. 소시적의 삼국지를 많이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병은 근데 확실히 기동력이 생명일 것 같아. 되게 빨리 움직이니까 그 기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보병으로 페르시아의 전차 부대에 맞섰다. 원래 그의 기병 전술은 기병의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밀집 대형의 보병들이 적을 막고 있는 동안 적의 약점이나 측면을 겨냥해 기병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런 거를 아버지한테 정군 공조 전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탁월한 조직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전이기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165쪽에 보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대패합니다. 결국 망했죠. 네. 이제 뭐 마게도니아 군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바빌론과 수사, 페르세폴리스 같은 도시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여기 이런 것도 나오네요. 특히 페르세폴리스의 엄청난 황금은 마케도니아가 헬레니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귀중한 미천이었다. 황금이 많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동쪽으로 맞아요. 해나가죠. 네, 이 전투를 끝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알렉산드로스의 야망은 세계 정복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계속 전진을 해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고, 전투를 계속해서 결국 인도 서북부 펀자브까지 이릅니다. 라비 강변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인도 연합군을 격파해요.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계속 가고 싶었는데 이제 고향을 떠난 지 7년이 됐고 이제 병사들이 이제 좀 그만합시다. 지친다. 지친다.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이제 무더위와 정글과도 싸워야 했대요. 병사들의 거듭된 탄원에 알렉산드로스는 마침내 철군을 결정하고 기원전 324년에 페르시아의 수사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 그 이듬해 알렉산드로스는 33세 젊은 나이로 병사하고 말아요. 아마 이 사람이 더 살았더라면 역사는 바뀔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본 세상의 동쪽 끝은 인도였다. 그런 그의 세계관이 훗날 유럽이 중국의 존재를 확인할 때까지 내내 유럽인들의 세계관으로 인도가 동쪽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오랫동안. 네. 그래서 인류 고대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이 남긴 영향력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망했죠. 페르시아의 그 넓은 강역을 세 개로 분할해서 알렉산드로스의 부관들이 하나씩 꿰찼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리엔트와 더불어 이제 여기 다음 소제목 그리스 플러스 오리엔트는 헬레니즘이라는 그렇죠.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왕,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케도니아가 이룬 업적은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의 정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명이라는 거는 전쟁을 통해서 많이 교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마 정복하지 못했던 그리스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졌다. 결국에는 제국의 정복으로 인해서 헬레니즘이 탄생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것도 하죠. 문물과 제도의 통합을 이루고 싶어서 네. 휘하의 병사 1만 명을 페르시아 여성과 결혼하기까지 해요. 네. 그래서 두 문명이 자연스럽게 이제 섞인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이 공헌이라면 공헌이고 또 헬레니즘이란 단어가 그리스 정신이란 뜻인데 근데 왜 오리엔트와 이집트가 포함된 세계를 헬레니즘이라 부를까? 이걸 이제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인 드로이젠이 헬레니즘의 역사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래요. 이 또한 헬레니즘이란 단어가 서구적 시각이 짙게 배어있는 말이다. 그렇죠. 실제로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를 읽어보면 그리스인이 아니라 헬라스인이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헬레니즘 문화를 그리스 문화의 바탕을 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그건 잘못이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리스 측이었지만 문화의 중심은 당대만 하더라도 오리엔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와 하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지도도 나와요. 170쪽에 보면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게 퍼져갔는지 인도에 가서 간다라 양식이 되기도 하고 중국의 원광속불, 뭐 한국의 석굴암, 뭐 일본의 호류제 백제간암상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줬다. 후대에 그리스의 세계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합니다. 170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더 중요한 통합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 그리스와 오리엔트는 학문과 예술 등 문화의 모든 면에서도 한 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스 철학은 이후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키니코스 학파, 키레네 학파 등으로 확대 발전되면서 헬레니즘 철학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과학에서도 수학은 그리스의 것이 확산되었는가 하면 천문학은 바빌로니아의 것이 널리 채택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은 하나의 역사를 닫고 다른 하나의 역사를 연 중요한 계기였다. 두 문명이 한데 어울려 세계 문명을 이뤘다. 이로써 헬레니즘 문화는 서양의 고대를 완성한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헬레니즘 문화, 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 되게 역사의 개요를 거칠게 지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뭐 역시 거칠게 잠시 요약을 하자면은 9장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 발생한 문화적 교류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제목하고도 일맥상통해요. 문명의 통합을 낳은 원정. 맞네요. 네,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순이님께서는 뭐 요 장을 보시면서 어떤 뭐 아무 말도 괜찮으니까요.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 철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화가 합쳐져야지 더 발전할 수 있다. 하나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합쳐져야지 철학이 더 발전되고 그럴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장도 그렇고 요번 주에 이걸 읽으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다양성을 용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생태계 뭐 자연 생태계만 하더라도 그 종다양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애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생태계에서 어떤 애들이 빠지면 그 지나치게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한 종만 막 퍼지면서 그 균형.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돼야 생태계가 건강하다. 근데 그거는 뭐 자연 뭐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류도 역사를 보면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양한 문명들이 이제 서로 교류하고 섞이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게 건강한 거 아닐까? 그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철학이라는 게 발전됐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 지리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타기도 하죠. 맞죠. 결국 철학이라는 것은 점점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철학인가? 전 진짜 한때 어떤 생각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저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 유학 다녀온 친구들 보이잖아요. 뭐 보이면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은 공통점이 미국화 된다 그럴까? 뭐 그 특유의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뭔가 더 활발해지고 뭔가 영어를 좀 사용한다든지 그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얘가 좀 가기 전이랑 갔다 와서 좀 달라. 뭔가 좀 더 동작도 커진 것 같고 그게 있어요. 분명히 갔다 오고 나면 미국 물이 든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저는 유학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산다면 또 완전 다른 사람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변하겠구나. 그 친구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혹은 내가 인도
혹은 아프리카에 가서 살면 그 현지화 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면 이 생각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생각이란 것도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직장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유럽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지역에 붙박혀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면 좀 더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지역의 장단점들이 이게 내 안에서 이제 뭐랄까 필터링 되면서 더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만 산 사람보다는 이건 뭐 되게 단순한 건데 미국에서 산 사람보다는 뭐 인도와 아프리카 뭐 유럽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몇 년 여기 몇 년 그런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좀 더 넓은 좀 좀 그릇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해냈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의 예리함 등이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이런 우려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뭐 해외 외국에 간다고 해서 그 해외에 꼭 다 적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응의 기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약간 생각의 예리함을 수용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미국에 갔는데 인종차별 같은 걸 당하고 거기서 더 이제 좀 부정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그런 걸 이겨냈다고 치고 좀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생각 제 자신이 저는 아직도 좀 속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그릇이 넓어지는 게 저의 화두 중에 하나예요. 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싶다. 좀 더 좀 유연해지고 싶고 부드러워지고 싶다. 이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역사 배우면서도 요번 시간에도 그런 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철학은 이런 필통이 있을 때 네. 이걸 생각하는 관념 자체도 철학이 되는데 그 생각조차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고 그럼 생각도 가변성이 있는 거고 이 물질도 가변성이 있는 건데 그럼 뭐가 어떤 게 절대적인 게 될 수 있는지. 절대 상대 얘기 저번에도 했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환경 때문에 철학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되게 어렵네요 철학. 절대성. 근데 저는 이제 나름의 답을 거기에 관해서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 맥락과 이제 수리님의 맥락을 좀 합쳐서 얘기하면 세계관이라는 게 세계관 어떤 세계관 A라는 세계관이 있고 B라는 세계관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세계관이 더 낫나? 이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수학을 빗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A 집합 과 B집합을 얘기하는데 A집합은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뭐 정수라 그러나? 네. 자연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근데 B집합은 자연수 플러스 그러니까 무리수 네. 뭐 이루어졌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당연히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B가 낫죠. B가 낫죠. 이건 분명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세계관이 낫다는 거는 뭐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요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품는 것을 그런 얘기하는 맥락도 바로 이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논쟁을 할 때 A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A 플러스 B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A를 말하는 사람은 A 플러스 B를 말하는 사람의 어떤 걸 보게 되냐면 B를 주로 보게 돼요. 너는 왜 B를 말하냐? 난 B를 모르는데. B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성애도 존중하고 동성애도 존중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저는 이성애와 동성애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를 누군가 봤을 때 너는 왜 동성애를 얘기하냐? 근데 이거는 저는 다 이걸 방금 말했던 A 플러스 B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애도 존중하고 동성애도 존중해. 근데 왜 너는 동성애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관,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 관련해서. 절대적인 것도 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개념들을 품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요. 아니 근데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건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신도 저의 존중하게 됐다. 저 다른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그 모든 신들을 이렇게 좀 뭐 품는다 그럴까? 다 인정하게 되는, 지금 저의 견해는 그래요. 다 나름의 가치가 있고, 저는 그래서 불경도 읽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약간 종교 속에서 방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방랑이라기보단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분명한데 다른 신을 배척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A 플러스 B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그냥 품을 뿐이에요. 인정할 뿐이에요. 네. 약간 장난스러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한번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을 배척하라고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명령을 했다고 하면은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십계명이 있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지만 야, 네 생각 10개 중에서 9개는 알겠는데 1개는 내가 수용을 못하겠어. 그래도 9개 믿으니까 내가 너를 믿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통용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속 좁은 거예요. 이게 그 종교라는 것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당대의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다 고려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21세기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종교 교리 같은 것도, 아니 우리는 어차피 같이 살지. 만약 지구상에 그리스도교인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교인도 있고 무교도 있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도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건 궁극적인 건데,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전의 교리가 잘못된 거나 좀 오류가 있으면 바꾸고, 이런 게 융통성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당연하죠.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요 정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